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학년 마지막 시험이 어느덧 다가오고 있습니다. 원래 프랑스 혁명과 미국 혁명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려고 하였는데 생각보다 양이 너무 많아서요. 프랑스 혁명을 이번 시간에 하고 다음 시간 미국 혁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트 필기 꼭 하면서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특히 프랑스 혁명은 시기 구분이 굉장히 세세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노트에 꼭 작성하면서 해야 됩니다. 자, 먼저 프랑스 혁명 이전의 프랑스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프랑스는요, 1신분, 2신분 둘을 합해서 약 2%의 사람들이 차지합니다. 총 전 국민의 2%를 제외한 나머지 98%가 평민이란 소리예요. 이 98%가 평민이다라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민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재산에서는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재산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은 1신분이 전 국가부의 10%를 차지하고 있고요. 2신분인 귀족들이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평민들은 나머지 국가부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60% 또한 국가의 부르주아지들이 대부분 점령하고 있으며 나머지 약 부르주아가 아닌 농민들의 경우는요, 국가부의 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빈부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심합니다. 인구수에 대비해서요, 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귀족과 성직자는요,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요, 신분적으로 봤을 때 귀족과 성직자는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당연히 부유한 평민들만 세금을 내니까요, 부유한 평민들은 세금을 내는 게 싫었고요. 가난한 평민들도 부자들이 안 내는 만큼 본인들이 세금을 내야 됐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특권 계층으로서 고위성직자와 귀족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부가 있는 부르주아들은 귀족들에게 밀리지 않는 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순이 심했는데 이러한 프랑스 사회의 모순을 우리는 앙시앙 레짐이라고 합니다. 프랑스가 떠안고 있었던 문제는요,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프랑스 재정의 악화였습니다. 프랑스 재정은요, 루이 14세부터 안 좋았는데요. 루이 14세는요,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을 건립하고 매일매일 무도회를 열며 국가 재산을 낭비했어요. 또한 네덜란드, 에스파냐 등과 전쟁을 벌여서 국외 전쟁에 참여하는 바람에 전비 지출이 매우 심했습니다. 루이 15세도 루이 14세를 따라한 것인지 미국의 독립전쟁에 참여했다가 국가 재정만 더욱 악화시키죠. 루이 16세는 이러한 빚더미의 나라를 물려받았어요. 빚이 많으니까 빚을 없애기 위해 티르고라는 경제 장관을 불러서 궁정 경비를 삭감하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왕실부터가 조금씩 아껴 쓰자. 왕실이 아껴 쓰면 누구도 아껴 써야 되냐? 귀족도 아껴 쓰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귀족들이 반대를 합니다. 자, 귀족들의 반대에 부딪혀 티르고의 재정개혁이 실패했습니다. 다음으로 재정 담당을 맡았던 재상이 네케르란 사람인데 이 네케르는 빚으로 갚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000만원을 빌리고서요, 이자가 100만원이면요, 그 이자를 갚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1100만원을 빌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빚을 갚기 위해 타국에서 빚을 집니다. 결국에는요, 빚이 눈덩이같이 불어나게 되고요, 한계가 존재해서 네케르 또한 사임하게 됩니다. 네케르 뒤를 이어 재정장관에 임명됐던 사람은 칼론느인데요. 칼론느는 이것은 국가의 평민들로부터만 세금을 징수해서 모자란 거다. 귀족들로부터도 세금을 징수하자라고 했고요. 이것에 대해 귀족들은 당연히 세금이 내기 싫어 반대하게 됩니다. 이 국가 재정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귀족들은 자신들의 돈을 내기가 정말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명사회라고 해서 귀족들 모임에서 이것을 반대한다는 의견 성명을 하게 되고요. 의견 성명에 의해서 루이 16세는 이번에도 재정개혁이 실패로
다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재정개혁이 실패하면 나라가 망하니까 루이 16세는요 어떻게든 귀족들의 마음을 돌려야 됐고요. 루이 16세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나라가 망한다. 귀족들의 의견만 다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니까 전 국민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하자라는 3부회 소집을 명령하게 됩니다. 명사회가요 귀족들의 회의라고 할 수 있으면요 3부회는 평민 1신분, 2신분인 귀족까지 포함한 전국민 회의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전국민 회의에서 이긴다면은 재정 위기를 구출할 수 있다라는 게 루이 16세의 판단이었던 거예요. 자, 루이 16세는요, 이 3부회를 소집하는데요, 3부회에는 당시 표결 방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신분별 투표 방식인데요, 표를 살펴보면요, 1신분의 찬성이 100표, 반대가 900표, 그러면 1신분은 반대가 많았던 겁니다. 2신분은 찬성 10표, 2신분 반대 4990표, 그러면 2신분도 반대가 많은 거죠. 3신분 같은 경우는요, 찬성이 100만 표, 반대가 0표, 그러면 3신분은 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득표에서 찬성이 100만 110표, 그리고 반대가 5890표라서 다수결로 하면은 찬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3신분, 신분별로 따지기 때문에 3신분이 하는 찬성 1개 신분, 반대 2개 신분, 1, 2신분으로 반대 결정이 되죠. 이런 경우 때문에 무조건 1신분과 2신분이 유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3부회였고요. 평민들은 자신들이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러한 신분별 표결을 전부 없애라. 그리고 머릿수 표결로 바꿔라 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당연히 머릿수 표결로 바꿔라 라고 주장했던 건 부르주아들이었어요. 돈이 많은 부르주아들입니다. 왜냐? 가난한 평민들은요, 당시 글을 읽을 수도 없고요, 정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그저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부르주아들은요, 세금을 뺏어가는 데도 원한이 있지만 본인들이 귀족들과 차별받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참여가 막혀 있다는 게 불만이었어요. 때문에 부르주아들은 본인들의 정치 참여를 위해서 이 표결 방식을 바꾸자고 합니다. 그리고 표결 방식을 바꾸기 위해 국민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국민의회를 설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국민의회 설립의 중심이 되는 부르주아들, 그들은 표결 방식을 바꾸기 전까지 그리고 국민의회를 인정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테니스 코트 서약을 하게 되고요. 이 테니스 코트 서약에서 계속적으로 이 부르주아들이 물러나지 않자 루이 16세는요, 이들을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국민의회를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귀족들을 누르려 한 거죠. 하지만 평민의 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귀족을 누르려 했던 거고, 귀족을 누르고 난 뒤에는 이 적이 될 수 있는 평민도 누를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회를 인정하는 척 하면서 베르사유에 군대를 집결해놔요. 왜냐? 귀족들을 일단 누르고 나면 국민의회를 쓸어버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로 인해서 베르사유에 군대가 집결됐는데 베르사유 군대 집결에 소문이 나게 됩니다. 당연히 국민들은요, 왕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고요. 국민의 분노가 증대됩니다. 이 국민의 분노는요, 바스티유 감옥 습격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당시 튼튼한 감옥을 자랑했던 바스티유 감옥, 죄수가 많이 있진 않았어요. 하지만 압제의 상징이었던 만큼 바스티유 감옥은 상징적 의미가 있었고요. 여기를 점령했다는 것은 왕의 치세 그리고 귀족의 억압으로부터 평민들이 이겨내겠다라는 걸 의미로 담고 있었습니다. 바스티유 감옥에서 승리했던 평민들은요, 이제 귀족에 대해서 마음껏 적대감을 펼칩니다. 결국 자신들을 착취했던 사람들을 스스로 공격하면서 무차별적인 살인이 반복되게 되고요. 이 대공포라고 불리는 무차별 살인은 부르주아에게도 향했어요. 왜냐? 그 부르주아들은 상인의 회사의 회장으로서 사원들의 부를 착취하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자, 부르주아 계층은요, 이 정도까지 과격한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요. 이 과격함에 대해서 스스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 발표하는 문서가 생겨납니다. 예, 프랑스 혁명의 과정에서 이제 대공포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라는 것을 문서를 발표합니다. 이 문서를 발표한 것은 바로 부르주아 계층이에요. 부르주아 계층이 대공포를 잠재우기 위해서였고요. 때문에 본인들의 재산의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자유와 평등이란 논리는요, 시민혁명을 일으키는 자연권에 꼭 필요한 논리였어요. 근데 이 자유와 평등 안에 재산이라는 부분을 집어넣습니다. 즉 본인들의 재산을 지키는 것도 하나의 천부 하늘이 내려준 권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재산권을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들이 내 재산을 뺏으러 오는 것은 불법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해서 재산을 모으지 못하는 자는 게으른 자, 능력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정치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빈민과 부르주아의 차이를 확실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당연히 빈민층은 불만을 가졌고요. 부녀자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부녀자 폭동에 대해서 부르주아들은요,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르주아 계층은요, 빈민들이 있는 것은 저 능력 없는 애들은 우리들의 정치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며 저들을 살려줄 이유가 없다. 그리고 저들에게 우리의 재산을 나눠주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라고 하여 지롱드파라고 불리게 됩니다. 자신들의 재산을 분할하고 싶지 않았고요. 또한 온건한 개혁을 주장하며 루이 16세를 그대로 납둘 것을 주장했어요. 반대로요. 부녀자 폭동에 대해서 한 가지 고민을 하는 세력이 생깁니다. 바로 자코뱅파인데요. 지금 부녀자들을 죽인다고 하면은 그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질 것이고 결국 국민국가가 아니라 우리들은 귀족들이랑 다를 바가 없다라고 주장하며 당장 왕을 죽이고 모두가 평등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라며 공화정을 주장했어요. 자코뱅과 지롱드는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사이였고요. 이러던 와중에 바렌느 사건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바렌느 사건은요, 국내에 숨어 있었던 루이 16세가 외국으로 도망치려다 바렌느에서 잡히는 사건이에요. 자, 국왕이요, 국민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도망치려 그래요. 그리고 다른 나라로 가서 그 외국의 군대를 이끌고 다시 국민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국민들은 왕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질까요? 나쁜 이미지를 가질까요? 당연히 나쁜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고요. 왕을 죽이자는 의견이 계속해서 속출합니다. 왕을 죽이자는 의견이 속출하니까 당연히 자코뱅파가 강해지게 되고요. 지롱드파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자코뱅파와 한번 진지하게 대화를 하자라고 하며 상드마르스의 화해의 자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코뱅파를 모두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상드마르스의 대학살이고요. 상드마르스에서 자코뱅의 주요 세력이 죽게 됨에 따라 지롱드가 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지롱드는 부르주아들을 위한 9일 헌법을 제정하죠. 재산에 의해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어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재산이 없으면 후보에도 나올 수 없습니다. 즉 정치를 하려면 무조건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이 9일 헌법의 내용을 조금 같이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9일 헌법이 제정되고 나니까 9일 헌법을 기초로 입법의회가 구성되고요. 당연히 지롱드가 전부 이것을 장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서요. 본인들만 잘 살고 국가 전체는 계속해서 궁핍해져 가요. 이러던 와중에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외로 도망간 귀족들을 공격하려 하고요. 오스트리아를 공격합니다. 그 오스트리아는 이것에 대해서 반격을 시행하게 됐고요.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은 브라운슈바이크 선언을 통해서 프랑스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 프랑스를 공격하게 되는데 문제는 국왕이 이 군대에게 요청했다. 나를 살려달라고 요청했다라는 여러가지 루머가 퍼지게 되고요. 사람들은 국왕에 대해서 불신하게 됩니다. 이러던 와중에
브라인슈바이크 선언으로 프로이센 그리고 오스트리아 군대와 프랑스 군대가 충돌하였는데 지롱드파는 대부분 패배합니다. 하지만 자코뱅파는 발미 전투를 비롯해서 다양한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당연히 전쟁에서 패배하는 지롱드파의 인기는 점점 떨어졌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코뱅파가 다시 한번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리를 기점으로 해서 자코뱅파는 지롱드파를 몰아내고 국민 공회를 개헌하며 공화정을 만들어냅니다. 공화정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왕이 일단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루이 16세를 처형해 버렸어요. 근데 루이 16세의 처형이 여러 군주 처형이 유럽 각국에 동요를 가져오게 됩니다. 무엇이냐? 유럽 각국은요, 아직까지 황제가 존재해요. 황제가 존재하는데 시민혁명이 옆 나라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옆 나라에서는 황제를 죽였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도 나를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혁명의 기운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했고요. 그걸 위해서 빠른 단계에서 국민국가의 생성을 없애야 됐습니다. 프랑스를 없애버려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럽 전체, 영국을 제외한 유럽 전체의 국가들은요, 동맹을 맺고요, 프랑스와 전쟁을 벌입니다. 프랑스는 유럽 전체와 전투를 하게 된 거예요. 또한 이 루이 16세를 처형하면서 한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바로 여태까지 약해졌던 지롱드파를 모두 다 숙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롱드파의 괜찮은 정치인은 남지 않게 됩니다. 이제는 자코뱅파가 모든 권력을 장악했고요. 자코뱅파가 제정한 헌법이 바로 93헌법입니다. 이것은 복지사회를 희망해서요, 돈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금을 더 많이 걷고 그 세금으로 최저임금을 보장해주는, 그리고 사람들의 기초생활 수급 같은 것을 제시해주는 헌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헌법을 만드니까 부르주아들은 많은 반발을 하게 됩니다. 반발에 대해서요, 지금 전쟁까지 하고 있는 와중에 그들을 진압할 여력이 없었고, 로베스피에르는요, 모두를 잠재우기 위해 본인이 독재자가 되기를 선언합니다. 스스로 덕의 공화국을 만든다고 하고요, 공안위원회와 보안위원회를 설치해서 자신의 뜻에 거스르는 자들을 모두 처형하게 됩니다. 이때 로베스피에르는 프랑스의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미터법 채택, 표준화법 제정, 혁명력 제정 등 다양한 도량형 토기를 가져오고요. 당시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힘을 보여준다라고 하며 국민 전체를 징병하는 국민 총동원령을 실시하였으며 물가의 최고 가격을 규제하는 최고 가격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로베스피에르의 독재에 대해서는요, 당연히 비판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 이 비판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모두 다 제거하게 됩니다. 독재죠. 그래서 무슨 일만 하면은 죽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계속해서 방토즈법을 제정하면서 자신과 길을 함께 해왔던 사람들이 반대하자 그 반대파를 모두 제거하게 되고요. 로베스피에르를 비롯한 몇 명의 소수 인물이 국가를 지배하는 이전의 왕정과 다를 바 없는 형태의 정치가 진행됩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 싫었고요. 매일매일 죽어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불만을 이용해서 이류 정치가들은 테르미도르 반동을 일으켰고 로베스피에르를 처형하게 됩니다. 로베스피에르의 독재는 혁명정부는 이것으로 끝이 났고요. 구호 헌법이 제정되면서 총재정부가 수립되었지만 이미 우리 지롱드파가 숙청될 때 지롱드파의 우수한 정치인들이 모두 죽었고, 방토즈법에 의해서 자코뱅의 우수한 사람들이 모두 죽었으며 맨 마지막으로 있었던 로베스피에르까지 처형되면서 더 이상 우수한 인물, 국가를 이끌 우수한 인물이 프랑스에는 남지 않게 됩니다. 95년 헌법 제정 이후 프랑스는 계속 날이 갈수록 부패해 갔으며 결국 한 명의 구원자를 원하게 되는데 그 구원자는 나폴레옹이 되며 나폴레옹 정부가 수립됩니다. 여기까지가 프랑스 혁명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순서대로 알고 있어야 되고 어떤 일이 어떤 일 사이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 혁명과 관련지어서요.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프랑스 혁명에서는요. 혁명의 이념과 영향을 조금 알아야 돼요. 혁명의 이념은 자유와 평등, 우애 이 세 가지입니다. 자유 같은 경우는요. 인종, 신앙 등 모든 구별의 차이를 넘어서 모든 사람의 자유를 규정하는데 이것은 진짜 그냥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모든 사람은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등은요. 법의 권리, 법에 의한 평등입니다. 그래서 법 앞에서 모두 평등하며 국왕이라도 법을 어겼을 때는 사형을 당한다라고 합니다. 즉 법에 의해서 시민이 보호받는 거지 이제 신에 의해서 시민이 보호받는 세상은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는 우애로서 국민적 단합의 이념이 되고요. 세계 평화의 이념으로도 발전해서 지금의 유엔에서도요. 우애를 중요시합니다.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요. 인간에 대한 새로운 가치와 이상이 부여되는데 이제 신이 정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정치를 한다라는 말이 떠돌게 됐고요. 새롭게 프랑스 국민이라는 하나의 국민성이 싹트면서 국민국가의 탄생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요. 다음 미국 하겠습니다.